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주도권을 주고 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과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이재명 의원에게 공천을 줬냐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나누어서 갈등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라인, 친윤 라인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나온다고 하는데 양당의 상황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의원이 돼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등원을 합니다. 국회에 저희 취재 카메라를 비롯해서 많은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잠시 후에 생생하게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공산 세력. 공산 세력.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6.25는 공산 세력의 침략,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한다.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6.25는 공산 세력의 침략 전쟁이었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최근 북한이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8발을 동시에 발사한 이른바 소나기 발사에 대해서 한미가 강력하게 응수한 가운데 공산 세력이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의 견제구를 날렸다. 동아일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개딸. 개딸.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두고 내용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딸들한테 뭐를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개딸에게 뭘 주냐? 투표권. 결국 전당대회, 결국 당대표를 두고 둘러싼 신경전. 친 이재명계는 개딸들한테 투표권 주자. 가로 열고 이재명 당대표 만들자 괄호 닫고. 반 이재명계는 이게 뭐냐? 기존 당원대로 가자. 전당대회의 룰, 규칙을 두고 강한 신경전과 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재명 의원 나오면 취재기자 중 한 명이 개딸들에게 투표권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누가 물어볼지도 모를 텐데 이재명 의원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답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기차는 점점점. 한겨레 신문인데 기차는 그 뒤에 들어갈 문장, 이어지는 문장은 뭘까요? 다들 아시겠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기차는 달린다.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지도권, 리더십을 두고 신경전입니다. 자기 정치 위해서 우크라이나 간 거 아니냐라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어차피 기차는 간다. 어차피 기차는 간다. 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런 건지 잠시 후에 이쪽 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런치 플레. 신조어 같기도 하고 준말 같기도 하는데 런치는 점심, 플레는 무슨 말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 신조어의 정체는 런치플레이션, 준말입니다. 런치 플러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직장인들 점심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국밥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세 된 지 오래됐죠. 콩나물 국밥도 10,000원 시대. 갈비탕은 20,000원이 넘는 데도 많고요. 직장인들의 런치 인플레이션, 직장인들 울리고 있습니다. 한 끼에,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안 되는 식당을 요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스튜디오로 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돌직구쇼의 변호사 손정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도착하는 대로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초선 이재명 첫 등원, 개딸에게 투표권을 줄까요 말까요? 이게 논란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첫 등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이재명 의원이 도착하면 생중계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지금 며칠째 계속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나뉘어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그 의원 쪽에서는 뭐 그래도 이재명 이재명 의원이 나서서 지방선거 결과가 이 정도라도 경기도라도 건지고 개항이라도 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이제 상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후보가 그 서울시장 후보. 예.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개항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그 참 그런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반대했었죠. 이번에 당권 주자는 총선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결국 당이 깨졌었습니까? 이른바 반 이재명계 쪽에서 당 깨진 적도 있다. 분당 가능성 얘기까지 거론을 했고 당이 요구해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격한 비판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당 깨진 적 있다.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시절 그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정말 출제한 어떤 개파의 이해와 개파 관계에 의해 가지고 당을 운영을 했고 공천도 그래 왔거든요. 과거에도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봅니다. 더했어요. 과거에는 더했죠. 개파적 관점의 주장이죠. 당신들은 더 그러지 않았냐. 더하면 더했지. 그런 자격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굉장히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자,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계의 격돌, 분당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국회에서 어느새 도착하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밀리죠? 예,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앞에 사고도 좀 있고 그래요. 사고도 났었군요.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가 나뉘어서 지방선거 대선 패배의 책임 공방을 막 벌이다가 전당대회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지금 살벌합니다. 분당 얘기도 나오고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당신들은 더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의견이 아주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충돌은 항상 있는 건데요. 특히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는 항상 그 책임론을 가지고서는 항상 그 충돌들이 상존해 왔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이제 의원에 대한 뭐 이제 선거에 나온 것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당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의 핵심은 다음 총선 공천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생명줄이 걸렸다. 네, 이번에 정권을 잡는 쪽이 이번에 이제 그 당권을 확보하는 쪽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그 공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또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또 대선으로 가는 또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당권을 잡고 차기의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계를 본 분들은 이재명 후보 갖고는 다음 대선 어렵다. 예. 그래서 당의 얼굴로 지금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까지 또 된다면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까지 전면에 나서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좀 이재명 의원을 좀 뒤로 물러나게 하고 다른 분들에게 예. 기회를 줘서 좀 더 다양한 후보들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 충돌들이죠.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이 충돌 정도에서 선이 끝나야지 이것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분당의 수순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정당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분당되고 다시 또 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예. 전통 있는 민주당답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핵심인데 상대당의 이제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습니까? 당리당략으로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좋죠. 당대표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을 저희들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뭐 된다면 당리당략적으로 좋지만 국가적으로나 그다음에 같은 정당으로서는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어떤 그 뭐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적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좋다. 김광삼 변호사님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지금 친 이재명계 의원들과 반 이재명계 의원들의 그 대결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다 보십니까?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말이죠. 마치 민주당을 위한 것처럼 얘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다음에 있을 총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되느냐 아니면 또 친문계 의원이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공천권, 예. 국회의원의 어떤 행사 여탈권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전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잖아요. 근데 일단 참패했잖아요. 그럼 참패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 먼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친문 쪽은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의 도덕적 리스크, 사법 리스크, 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적 팬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갖고 우리가 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 그 평가에 의해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보고 만약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선거 패배 이후에 선거 패배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백서도 양당에서 막 내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 다음 전당대회 전에 그것부터 먼저 착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또 어느 개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어느 한쪽 인정을 하지 않겠죠. 개파를 떠나서 지난 대선 때에 어쨌든 당의 전면에 나섰던 분들이 이제 이재명, 윤호중, 송영길. 이번 네. 지방선거 때도 이재명, 윤호중, 송영길이면 당의 전면에서 이제 선거를 이끄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당 대표에 나오시면은 이제 총선까지 이끄시게 되는 건데 이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선 패하고 지방선거, 사실 지방선거는 인물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물론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로 인한 허니문 효과가 당연히 반영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돌직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방선거가 모두 이재명이라는 블랙홀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떨어진 민주당 후보 중에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목소리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한 윤호중, 이재명, 송영길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전면에 배치가 되고 또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주는 당대표로 그중에 한 명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책임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국민이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도 굉장히 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많은 언론들이 꼽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한 바 국면에서 드러났던 일방적인 행태를 선거 패배의 요인으로 분석하는 언론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던 장면은 민주당 소속의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소속, 더 나아가 야당 몫으로 둔갑을 한 이른바 꼼수 탈당의 한 장면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들 비판합니다. 그 중심에 선 민영배 의원이 현재도 무소속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맡는 게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이재명 당의 큰 자산, 당대표 맡는 것이 책임론을 책임지는 일.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는 걸로 책임을 졌는데 지방선거도 패배했으니까 또 당대표를 맡는 것으로 또 책임을 져야 한다. 개항을 출마, 자전거 타고 굴리기 시작한 것, 멈추면 넘어진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은 강하게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책임론을 부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 내에서 논란이 많더군요. 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기적의 논리다라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 여기서 멈추면 정치적인 자산에 깊은 흠집이 난다라고 두둔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이 주장이 기적의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한데 논란은 이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그때는 그렇게 탈당해놓고 지금은 슬쩍 당으로 복귀하려 한다는 것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달도 안 돼 복당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개인적 결정,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적인 비상한 결당 이렇게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영배 의원,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 당의 집단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개인의 비상한 결단으로 포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에서 요청을 했던 거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뭐 개인의 결단이라고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위장 탈당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목적 탈당, 기획 탈당이란 건 있어도 위장이라는 게 어디 있냐라고 했던 거. 글쎄요, 궤변으로 보입니다. 편법은 맞을지 몰라도 위법은 없었다. 그렇죠.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무소속 신분이었을 때도 사실 민주당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위장 탈당. 이게 바로 안건 조정위에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어떤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안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서 최장 90일짜리 안건 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끝내버리기 위한 정말 꼼수 중의 꼼수다. 그렇다면은 위장 탈당 이걸 가만히 놔두면 위장 전입이라든지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지켜서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 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위장 탈당이라고 해요?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저 청문회에서 민영배 의원이 내가 어디가 위장 탈당이냐? 탈당 안 했냐? 지금 민주당 아니지 않느냐? 라고 저 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의 탈당은 위장 탈당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목적 탈당, 기획 탈당일 뿐 위장이라는 게 어딨냐? 전재수 의원님. 이게 합리적인 말씀이십니까? 주장입니까? 국민들을 뭐로 하는 겁니까? 위장 탈당 맞잖아요. 일단은
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잠시 이제 당적을 버리고 탈당을 했었는데 그때 당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제 비판적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 또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형해화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라는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뭐 지금도 그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탈당 상태고 지금 무소속 상태인데 입당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에서 지금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아마 본인의 의지라든지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정당화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당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탈당은 위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희망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왜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항변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획 탈당이었기 때문에 위장 탈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논리왕이시잖아요. 그럼 뭐가 위장입니까? 이게 위장이 아니면? 뭐 평가야 표현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국회의원 사보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이제 국회의원들이 했던 상황들이었는데 사보임 역사들이 좀 있었죠. 오신환 의원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보임했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까지 갔었고요. 권은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보임했다가 권한쟁의까지 갔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헌재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위법은 아닌데 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냐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분명히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도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고 그 탈당을 한 것도 민주당에서 나오겠다라는 의사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사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탈당을 한 거에 지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이게 합법적으로 그 평가는 됐지만은 과연 타당하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위법이 아니고 위헌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당의 어떤 색깔을 지우지 않고 그 당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좀 보기 싫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사보임 문제가 언제든지 또 거론될 수 있고 당의 이익의 그 기초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적어도 복당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불이익은 감수하고 이 탈당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당규에는 일단 1년 이내에는 복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당규에 정해진 룰은 지키면서 사보임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국민들은 어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뭐 위법한 건 너무 당연하고요. 적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윤리적 기준이나 민주주의 기준 원칙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당 문제도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당 후에 그러니까 무소속 신분에서 민영배 의원이 보였던 행동들도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소속 신분으로 5월에 민주당 지지연설에 동참한 모습, 아예 파란 잠파 점퍼까지 입고 있습니다. 뭐 무소속으로 행동할 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야 라고 받겠습니까? 본인의 행동에서도 그냥 민주당 후보로 활동을 했고요. 6월에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시위 관련 항의 방문도 민영배 의원이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소속으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함께 보시죠. 경희대 법학전문대의 석좌 교수 허영 석좌 교수. 검수완박 통과 당시의 행위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민주당 돕는 등의 행위가 당시 탈당의 진정성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
채권자 찾아오니 부부가 일종의 위장 이혼을 했던 셈. 국민 기만 국회의원 탄핵감이다. 라는 뭐 강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이게 사실 사보임 문제와는 또 별개예요. 일반 사보임은 뭐 수없이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 사보임과 유장 탈당은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유장 탈당했다고 해봐요. 그럼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탈당을 했으면 적어도 1년, 2년, 뭐 총선까지는 좀 참았다가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했지 않느냐. 그럼 나를 복당하고 공천에 있어서도 배려를 해줘야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검수완박법 통과한 지 얼마 됐어요? 유장 탈당한 지 얼마 됐어요? 근데 유장 탈당을 기획 탈당이라고 또 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최강 의원의 뭐 짤짤이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탈당을 하고도 저렇게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고 활동하고 있고요.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지방자치 관련된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소속 인사를 왜 민주당 공천 받는 사람한테 공천장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어떤 양심을 떠나서 인간의 양심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유장탈당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가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건 정말 맞지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나에게 복당하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당에서 영입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이런 경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 지도부하고 다 상의를 한 다음에 탈당한 것이 맞다. 그래서 언론이 되건 국민이 됐든 간에 유장 탈당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끝까지 우기는 거죠. 유장 탈당이 아니라고. 근데 저런 모습들이요. 지금 사실은 대선,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개딸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여성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스스로의 별명이 개딸들, 개혁의 딸들의 준말인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개딸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두고서도 논쟁 중입니다. 일단 민주당 당사 앞에 전국의 개딸들이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보시죠. 이재명 의원의 당선을 이제 축하하는, 응원하는 파란물길 4050 이재명 의원님 화이팅, 송영길 건드리지 마라 이런 문구도 있고요. 나는 대구에 사는 개딸이다. 이재명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한다. 제명인의 마을, 파란물결,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런 당선 축하 화환들이 개딸들로부터 도착을 한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전당대회를 두고 투표권을 개딸들에게 주냐 마냐입니다. 민주당 당규, 투표권 가는 권리당원은 선거권 행사 6개월 전에 입당해야 한다라는 당규가 있는데 3월 9일 대선 이후 민주당에 가입한 20만 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다수가 개딸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6개월이 안 됐잖아요. 친 이재명계는 당규는 됐고 이 개딸들한테도 투표권 주자. 투표 반영 비율도 높이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시 당선이 유력해지죠. 친문계, 반 이재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기존 룰에서 한 글자도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당원 당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원 당규를 고치자라는 게 이재명계 의원들의 주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뭐 후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당대회를 뭐 대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만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현재 권리당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당원, 그다음에 대의원에 대한 그 투표 반영 비율, 가중치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딸, 소위 말해서 개혁의 딸들이라고 통칭 이야기되어지는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6개월 전에 입당을 해서 6개월 이상 당비가 1,000원인데 1,000원 이상 납부를 하게 되면은 권리당원으로서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불과 2달 정도 앞당겨 그 예정해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한 2달 전에 이 당헌 당규를 손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헌 당규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당헌 당규대로 가야 한다. 대체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예. 한 2달 남겨놓고 이거 당헌 당규를 손을 보려면 또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당헌 당규대로 가되 지금 개혁의 딸들도 대부분 보면은 아마 권리당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오래된 분들은. 예. 6개월 이상 당비 예. 이제 1,000원씩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 뭐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또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로 거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 개딸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면 당대표에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당대표에 출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백가쟁명식의 논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에는 뭐 당내에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개딸 논란을 의식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맹종 팬덤 패거리를 산산조각 부셔버려야 한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금기와 성역, 맹종과 팬덤, 일색과 패거리, 배척, 개파성, 산산조각 내 부숴버려야 될 것. 부숴버려서 가루로 날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회의적이고 좌절감이 든다라고 이상민 민주당의 대선배 의원은 또 글을 썼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왜 이런 논란이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당헌 당규에 따르면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개딸들은 투표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건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지금 굉장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투표권까지 이참에 주자.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반 이재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더 격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게 뭐 어느 한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면은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한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계 의원들의 전체적인 집단 지성이 저런 방식으로 흐른다면 저 집단은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 대선을 앞두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선거를 앞두고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입당을 좀 뭐 3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도 권리를 주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입당을 독려하고 당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정당의 지도부나 그 정당 구성원들이 다들 찬성해서 그렇게 의결을 하는 건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당내 경쟁입니다. 당내 경쟁에서 특정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집단을 그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위를 관철시키겠다. 이거는 분쟁의 씨앗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고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자각하겠다. 이게 비합리적이고 과거 관례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점을 가진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한두 분의 그냥 의견 개진으로 끝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고요. 저것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재명계 의원들의 전체적인 그 분들의 집단 지성이라면 그 집단들은 빨리 해체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한 부분을 축을 담당하는 분들로서 좀 제대로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일단은 비대위 체제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들이 뭐 다양하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좀 손사래를 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와전된 오보다. 2번 부인했죠. 와전됐고 오보다. 문희상 전 의원은 건강 문제를 맡을 수 없다. 박지원 전 원장은 민주당 떠난 지 6년이나 된 사람이다.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원혜영 전 의원 어떤 당직도 안 맡겠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현실 정치와 거리 두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 구성 논의, 이르면 내일 비대위원장 선출이라는데 지금 거론됐던 분들은 손정희 변호사님 다 손사래를 치네요. 좀 저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드러나는 양상들이 바로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치열하게 내부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천권을 둘러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시끄러운 분쟁이 가열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당의 주도권을 확실한 리더십으로 잡지 않으면 분명히 리더십 흔들기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민주당의 많은 개혁의 목소리나 자성의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막강한 리더십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의 존재감 때문에 사실은 내가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당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상당히 이제 존경받았던 분들이고 5선, 4선 그리고 국회의장 됐던 분들도 있는데 차마 내가 당권을 잡고 제대로 혁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민주당에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핵관의 협공,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라는 주제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핵관, 친윤석열계 대통령계의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기 정치라면 이건 문제다라는 건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진석 부의장이죠.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 한다. 당대표가 선거 끝나고 왜 가냐? 라는 거죠. 자기 정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외교적으로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선거 직후에 우크라이나를 간다? 이거 자기 정치다! 라고 비판을 한 셈입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이준석 대표는 또 SNS로 응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어차피 기차는 간다. YS의 발언입니까? 어차피 기차는 간다.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런 건데,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표 출구조사를 결과를 저희 김진 앵커가 채널A에서 개표 방송으로 빠바방 했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선거 직후에 이 대표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행, 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불편한 시선, 친윤석열 대통령계의 정진석 부의장의 일침,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양수 의원님, 네. 사실은 대표적인 윤핵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가까운 의원 중진들 입장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간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정치입니까? 네,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공당의 대표로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해묵은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외교부가 이렇게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나라의 편을 들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정부 관계자가 아닌 정치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 친윤, 왜 비판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정진석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나 보통 그냥 일반적인 정당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올해 여당 대표니까 좀 더 정부와 긴밀하게 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분의 판단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는 다 자기 정치 자기가 하지 누구 남이 해주나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뭐 너무 지나친 공세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묘하게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가면서 너무 좀 집중을 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 그다음에 혁신위를 띄웠어요. 당내 혁신위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혁신보다는 이 분위기를 쭉 이어서 당세를 확장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혁신이라고 그렇게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이제 가동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판단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맞물리면서 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진 의원들의 뭐 진심 어린 어떤 충고, 조언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난색을 표했다. 정진석 부의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갈만한 거고 잘 갔다라는 보도도 많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난색을 표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난색을 표한 적은 실제로 없고요. 그다음에 또 공개적인 저것도 없고, 그 이후에 정진석 부의장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 물어봤는데 대통령실에서 역시 난색 표한 적은 없다. 그건 이제 아마 정진석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들었었던 거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일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정치적인 전략 아니냐라는 비판적 당내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는 거기 못 간다라고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요. 외교부와 현지 우리 공관과 다 협력을 통해서 일정도 짜고 우리 외교부 인사들이 동행합니다, 저랑.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공격한다고 무슨 쟁 대표가 왜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1년 내내 공격만 받아왔거든요. 윤석이 당대표는 망할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간 1년 동안은 그래도 선거 2번 이기고 잘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윤핵관과 이 대표의 관계는 히스토리가 깁니다. 대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 사이는 굉장히 앙숙이었습니다. 뭐 똥파리에 서로 비유를 한 적도 있었고, 급기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일정을 보이콧 2차례 한 바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급하게 달려와서 이 대표를 끌어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표현 들어보면 1년 내내 공격만 받았는데 당대표 되면 망한다. 지금 또 왜 이러냐라고 강한 또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우크라이나 행으로 이들 간의 이 양쪽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은 건데, 정진석 부의장이 이 대표의 혁신위 출범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굳이 우선순위 따지자면 윤 정부의 보탬이 되는 여당 역할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구체적인 비판이죠. 누구냐면 정미경 최고위원을 성남 분당을 좋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내정한 걸 두고 자기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공천혁신 운운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이양수 의원께서는 중진의 애정어린 조언이라고 하셨는데, 요 대목에서는 애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실 땐 어때요? 일단은 뭐 민주당이 둘이 나 있는 상태라. 남의 당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뭐 안 들어와요 이게 화면이 잘.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당연히 규탄을 하고 이것은 침략입니다. 침략 행위고. 그러나 지금 외교부 또 우리 정부의 통일된 모습은 뭐냐면은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하겠다. 다만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지원은 강화를 하되 군사적 지원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뭐 한다 손 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시그널,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한국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왔으니
전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나토 같은 경우도 한국이 무기 지원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주고서 지금 우리는 비군사적 지원은 하지만 무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외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훼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묻어가면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규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6자 회담에 참석하는 당사국입니다. 러시아에 이렇게 적대적으로 우리가 나가버리면 한반도 문제가 터졌을 때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어떤 협력과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이렇게 해버리면 한반도의 추후의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적 차원의 지원, 비군사적 지원 여기에 말하자면 맞춰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가문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익을 대단히 손상시킬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소위 윤핵관 시선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혁신위, 선거 승리 이후에 혁신위를 띄운 것도 정진석 부의장 조금 전 글 보셨지만 자기 측근은 좋은 당협위원장 쇼핑하게 했다. 공천개혁 운운은 이율배반이다라는 강한 비판이 지금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윤핵관 입을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혁신을 발족하려면은 혁신위의 구성부터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이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순서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다만 뭐 어쨌든 간에 발족한 만큼 정말 혁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제목이 이제 윤핵관의 협공이라는 제목도 한 조간신문에서 했고 이양수 의원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정인데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부의장 다 뭐 대표적인 국민의힘 내의 윤핵관인데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뭐 좋지 않다라는 분석도 뭐 있었는데 선거 직후에 자 지금 이 갈등 어떤 갈등입니까? 저는 총선이 멀지 않았구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총선이 멀지 않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방선거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이게 또 총선이 있어요. 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선거만 하다가 이거 세월이 다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또 지방선거나 대선과 달리 총선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권력 투쟁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사자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누구 되느냐, 그래서 공천권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계파가 아닌 사람이 쥐게 되면 결국 공천을 학살, 뭐 컷오프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 2번 패배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총선을 위한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고 뭐 혁신위를 발족시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다고 봐요. 취지는 좋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인도적 차원에 가서 어떤 그 참상을 알리면서 또 언론에 나오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뭐 읍소를 하고 인도적으로 지원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당 대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양수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간다는 어떤 시그널은 뭔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러시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관계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혁신 출범도 이건 취지는 좋죠. 당을 혁신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 혁신 자체가 본인이 내년 6월에 사실은 여당 대표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이 혁신위가 공천권을 생각하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도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진석 대표도 사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 견제하고 서로 간에 투쟁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투쟁의 양상 자체가 현 대표 또 윤핵관 이런 걸로 명백하게 분류가 되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쟤들도 뭐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네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뭐 총선에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논란과 투쟁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기 퇴진론에 이 대표는 선을 그었고 변수는 당 안팎에서 윤리위에 달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손정희의 변호사님, 윤리위 관계자 얘기를 보면 성상납이나 증거인멸교사 의혹보다는 당대표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게 24일에 열리는 윤리위의 어떤 논쟁점입니까? 징계위원회는 이제 개시가 됐고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당대표는 내가 임기를 채우겠다. 사실 임기 전에 이제 당대표를 사퇴한 전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운다는 것 곧 앞으로 총선의 룰을 이준석 당대표가 정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전에 이제 사임시키고 이제 다른 이해관계 충돌을 이제 고려해서 다시 룸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당 내부의 다툼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다툼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 성상납 비의혹을 가지고 사퇴시킬 수 있느냐 저는 좀 난망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 그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랬더니 이 의혹을 제기된 측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실체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성비상납 관련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사유로 당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건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에 의해서 뚜렷하게 당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져올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권력 다툼이고 이준석 당대표가 앞으로도 어떻게 잘 당을 추스릴지 혁신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여하에 따라서 이 당대표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첫 등원을 했습니다. 국회에 첫 등원을 한 거고 국회의원은 처음이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했고 대선 후보도 됐었고 선거 패배. 자,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등 기자들이 물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첫 등원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한테 시간 약속을 못 지게 죄송한데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라이트즈. 최상아 라이트. 최상아 라이트즈. 말씀해 주시면 혹시 당내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도 하셨을 텐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의원님, 당에서 친명 비명 간 그 분당설이 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지. 정치에서 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또 아까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장이 정해지셨는지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 혹시 상임위 지금 지망을 했는데 결정하셨습니까? 상임위는 제 뜻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당내 상황을 봐야 하고 또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 입장이 아니라 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깊이 생각해 본 상임위는 없습니다. 당일 대표 서울시장 공천이 이재명 후보 뜻이었다는 이원우 관리위원장 바로 있었는데요. 그 부분 찾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죠. 자, 고맙습니다. 신기림이 구성 관련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의총 참여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까지는 안 할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재명 의원 첫 등원 장면 보셨습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깊게 생각 안 해봤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이 기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예컨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당내에서 공천 과정을 조사해봐야 된다라는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결국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알쏭달쏭하게 입장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방은 이 5선의 송영길 대표에게 물려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개막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기현 의원, 당내 1호 의원 공부 모임, 약칭 새미래, 이달 중순 발족, 윤 정부 성공 뒷받침 싱크탱크 표방,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문본에 참여 요청. 지금 차기 당대표 주자로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주자군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정책 포럼 개최, 당내 공부 모임 부상, 당내 의원들과 줄줄이 식사 약속. 그다음에 이 두 분에 비해서는 목소리는 좀 작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근황도, 북콘서트 개최 근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제에 이 전당대회 나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시잖아요. 이제 전당대회도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또 바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기대감이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겠다 그런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지지 기반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 현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법, 저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야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제는 이겁니다. 공산 세력 강하게 직접 대통령은 명시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5층은 어떤 공간일지도 이야기 나눠보죠. 추념사에서 이 대목을 오늘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해서 6.25 전쟁 당시 공산 세력이 우리를 침략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공산 세력,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명시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다는데.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팩트죠, 사실이죠. 6.25는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주도한 그런 전쟁이었죠.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념으로 우리 남한 사회가 양분돼 있어갖고 한쪽에서 뭐 맞는 말을 써도 계속 공격을 하니까 못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 있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제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치 판단 기준이 기존 정치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옆에서 선거 때 이렇게 모셔보면은 정치인들은 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이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은 옳고 그르냐거든요.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근데 6.25는 공산 세력의 침략이 맞냐 틀리냐 이 관점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특히나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요. 예. 분명히 아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에 요구하는 바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길들이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 번에 지금 7발을 갖다가 동시에 발사하는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8발, 예. 8발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는 단호히 할 말은 한다. 우리에 대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길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다라는 것을 이번 추념사에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신호들이 북한에 제대로 전달된다면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할지는 더 이상 않겠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정말 성의 있는 그런 협상과 대화를 임했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충분한 그 이상의 대가를 북한에다 지불하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이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산 세력이다라고 명시를 한 추념사의 표현입니다.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충일 아니었습니까 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을 추념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표하고 우리 공동체의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목숨을 지키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학자들이나 또 저희들은 북한을 공산 세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산 세력이 침략한 건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의 기운이라든지 갈등이 격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으면서 한반도의 평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라면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했거든요.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국가 단위입니다. 국가가 아니면 유엔에 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남북한이 92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화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아니고 세력으로 해버리면 이게 국가로 인정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서 삼지 않고 무찔러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더 격화시킬 그럴 우려가 있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은 때로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것이 역대 정부의 어떤 외교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는 때로는 국민의 공익,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모호한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될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더라도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8발 쐈다고 우리도 8발 쏘는 그런 대응은 저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조금 더 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정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북한과 비교가 안 됩니다. 글로벌 위상에 있어서도 북한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포용적이고 조금 더 한반도에서 평화를 단 한 보라도 더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손재미 변호사님, 천안함 그 생존 장병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보도입니까? 천안함 생존 장병을 비롯해서 연평해전 희생자 유족 20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보훈이 국방, 제복에 대한 극진한 예우와 존경이 온 사회에 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9일 이제 오찬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국군 장병이라든가 보훈 관련한 분들에게 최대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예우와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복지를 통해서라도 이 희생에 대해서 저희가 갚을 수 있느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훈 정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군 장병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들도 이제 방문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친 분들, 또 군복무를 위해서 다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와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로 보이는 것이고, 특히 천안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찌됐든 전쟁에 나가서 희생이 됐다라고 하거나 무고한 어떤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었으면 국가가 보호를 하고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의원님, 손정희 변호사님 중요한 지적 잘 들었습니다. 용산 대통령 청사 리모델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집들이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5층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대통령실 관계자 19일쯤이면 이제 마무리된다. 5층에 이제 보조 집무실이 마련이 되고 귀빈 접견 등 김건희 여사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라는 거죠. 2층의 주 집무실은 이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고 20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지고 1층에는 이제 기자실이 있고 지하 2층, 3층에는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들어섭니다. 3층에는 수석실과 일부 비서관실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집들이 대국민 보고대회. 청와대 개방 경과 및 집무실 이전 소요 내역을 발표하고 집무실 새 이름을 발표한다. 후보군은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가. 자, 이 중에 어떤 거가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국민청사일까? 국민의 집은 빠졌네요. 민음청사일까? 바른누리일까? 이태원로 22번지일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에 공사 끝나면 시루떡 먹자, 지하식당 공사 끝나면 김치찌개 끓이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안이 생기면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저도 뭐 좀 아주 웃겨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저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음식이 아니었어? 이게
예전에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주방이 아직 안 됐어. 식당이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죠. 실루엣 3명인데 첫 번째 실루엣은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떠났죠. 당 내에서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지도부로 등판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국 기자간담회도 있었는데 그 장면 보시죠.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안 갔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가고 싶었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출국 전 모습인데 지지자들에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다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당대표가 바뀐 한이 있어도 당은 안 바뀐다. 당원이 주인이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민주당 이 시기 잘못 따르면 많이 쪼그라질 우려 있다. 빨리 현명하게 넘기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SNS를 올렸는데 출국 인사예요.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현재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믿는다.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 않는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까지 패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민주당이 강성 팬덤 그리고 당내 이제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경파랄지 팬덤에서 휘둘리면 결국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우회적인 이제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뭐 잊혀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연예인할지 정치는 잊혀지는 게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눈앞의 이익을 조급하게 쫓아가다가는 정말 오히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있어서 정말 대권을 바라보는 후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잘하게 눈앞에 어떠한 뭐 이해 타산을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좀 큰 정치를 하는 지금 정치인을 지금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를 지금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재 뭐 대권 주자라고 그러진 여러분들이 있지만 좀 더 큰 정치, 큰 거목 이런 느낌을 주는 정치인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 모임에서의 한 장면도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잊혀지는 건 두렵지 않아.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전재수혜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시 한 구절을 낭송한 겁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난 늘 떠나면서 살지. 지지자들과의 이제 모처럼 시간을 가진 건데 평소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저음이에요. 근데 시를 낭송하니까 지하 1층의 목소리가 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네요. 더 좀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되게 중저음인데 시 낭송하는 목소리로서는 아주 듣기가 편안하죠. 매력적인 예, 예. 저음의 보이스. 예. 저도 중저음인데 예. 저보다 한
두 옥타브 낮은 중점. 우리는 한 3층이에요. 3층 정도고. 아, 그렇습니까? 저기는 한 지하 3층 정도로 내려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잊혀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더더구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경선까지 나왔던 분이고, 그리고 그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아마 미국에 뭐 오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계신 이제 의원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노선 또는 당 지도부와 지도부를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 1년까지 다 채우지 않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실루엣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실루엣일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민주당에서 성비위 혐의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인데, 선거가 끝나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성비위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지방선거 앞둔 시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 이제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나갈 것이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쪽 입장은 뭘까요? 이 차 가해를 혼자 감내하고 있지만 가해자, 지위, 영향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박완주 의원은 해당 피해자가 금품 요구 정황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범죄라는 것이 증거가 명확한 사건들보다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예. 때문에 판단이 어렵죠.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고일 가능성도 있고 정말 성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했을 개연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2차 가해를 줄이거나 또는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정치인이 성범죄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러면 고위직에 임명되거나 또다시 선출돼서 예. 재기라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다 수사받습니다. 처벌도 받고요. 재기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조금 국민들이 간대하신 건지,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봐줘야 되는지, 이런 온정적인 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은 성범죄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오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야 정당 내부에서 또는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의 직원들이 성범죄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박완주 의원이 무고한 것인지 아니면 이 피해자가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 저도 궁금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앞서서 이준석 당대표 내용도 사실 수사로서 빨리 말끔하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저는 정말 수사기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수사가 요원된다라는 말씀. 이번에 세 번째 뜨거운 소식, 실루엣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익숙한 실루엣,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인데, SNS에 지난번에 이제 멸공 사진을 올려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팬덤도 상당히 갖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인데, 이번엔 성남 FC 버스 사진을 올리면서 고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성남 FC 버스 사진을 진짜 올렸고, 성남 시민이니 당연히 성남 FC를 응원한다. 성남에 축구팀이 있는 걸 최근에 알았다. 정말 고맙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갑자기 정용진 부회장이 성남 FC 버스를 올리며 고맙다라고 하니까 이를 두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단 정용진 부회장의 축구계에 대한 관심 드러내라는 한 축구 관련 뉴스도 있었고, 정치적인 해석도 있어요. 누리꾼, 많은 의미를 내포했다. 이재명 덕분에 성남 FC 알게 됐다. 이재명 의원이 당선된 인천 계양FC로 바뀐다. 계양으로 간 그분과 성남FC다라는 해석들을 누리꾼들에 달고 있는데, 신세계는 해당 글의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분위기를 수습하는 멘트도 나오고 있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용진 좀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좀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지난번 멸공. 그래서 참 멸공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세로 이 얘기를 했는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희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파란 하늘이 보였거든요. 근데 자유 이렇게 썼더라고요. 무지개 사진 올리면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성남 FC와 관련해서 알듯 모르듯 성남 FC 버스를 올렸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재용 의원과 관련된 성남 FC 후원과 관련된 어떤 비리 의혹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좀 알쏭달쏭해요. 근데 저 정도의 뭐 어떤 SNS 올리는 것은 기업인이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세계 그룹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저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난번에 멸공 때 민주당에서 뭐 신세계에서 주로 지분권 갖고 있는 뭐 커피숍에 대한 불매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정치화돼 버리면 그룹의 입장에서 또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그 선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정용진 부회장의 이러한 스타일의 SNS랄지 문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성남 FC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 FC 수사 자체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뭐 거의 세팅이 잘 들어갔고 이제 압수수색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예. 두산하고 한 두 곳, 그 당시 성남 후원과 관련된 두 곳 대기업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이미 임명이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 검사들 인사 인동도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물론 경찰에서 수사는 합니다만 결국 검찰과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